여기 한 외국인 여성이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의 손을 꼭 붙잡고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외국인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하는데요. 그 따뜻한 손길에 외국인 여성은 꼭 참아왔던 눈물을 쏟으며 펑펑 울고 맙니다. 과연 이 두 사람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에치스라고 합니다. 한국인 남편을 만나 한국에 가게 되었고 그런 남편의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살았던 베트남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나라지만 여행객들이 보는 베트남의 잘 다듬어진 모습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비가 줄줄 새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화장실조차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서 땅을 파볼 일을 보는 사람들도 많죠. 집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가난한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집조차 없어 나무 판자를 대충 기울여 그 아래에 들어가서 삽니다. 우기가 되어 비가 쏟아지면 그대로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집 같지도 않은 집이죠. 뭐 우기가 되면 저희 집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벽을 타고 물이 흘러들어와서 가족들은 교대로 잠을 자며 물을 받은 양동이를 버리고 이불 주변으로 흘러들어오는 빗물을 닦아내죠. 베트남은 빈부 격차가 대단하고 부가 세습되며 가난은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부모를 보면서 자라 자신들의 환경을 그러려니 하며 받아들이는 게 일반적인데요. 가난이 몸서리치게 싫다며 어떻게든 벗어날 것이라 말하는 저를 보며 친구들은 제게 너무 유난이라고 말하고는 했습니다. 어차피 노력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에 익숙해지면 될 일인데 뭐 그렇게까지 하냐면서요. 이게 베트남 빈민가의 현실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니 변하는 게 없고 결국 잘 사는 사람들만 잘 살게 되는 거죠. 제가 남들과 달랐던 이유는 저희가 처음부터 못 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어머니를 보며 배웠기 때문이었죠.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가 막내를 임신 중이었을 때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막내를 낳다가 상고로 돌아가셨습니다. 9살밖에 안 됐던 어머니는 졸지의 가장이 되어 3명의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구걸도 하고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뺏기기도 하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찬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 냄새 맡는 귀신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과 관련된 일에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돈을 긁어모으셨거든요. 어머니는 그렇게 번 돈을 동생들 뒷바라지에 다 쓰셨습니다. 덕분에 이모와 삼촌은 부유한 집의 자식들처럼 여유롭게 자랄 수 있었다고 해요. 두 분 다 좋은 대학까지 나왔고 번듯한 직장을 가진 사람과 결혼까지 했다고 하죠. 부모가 없어서 결혼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폐물을 쏟아붓는 덕에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촌과 이모는 자신들을 키워준 저희의 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기는커녕 어떻게든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어요. 돈만 벌 줄 알았지 배운 건 없고 억세기만 했던 어머니는 이모와 삼촌의 계략에 넘어가 모든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 겨우 빈민가에서 탈출했는데 사람들은 결국 그곳으로 돌아가게 된 어머니를 보며 조롱했어요. 개처럼 벌고 궁색하게 모으더니 결국 이 꼴. 난내 꼴에 잘 살아보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인생 망쳤네라는 말을 하면서요. 제 동생들은 어려서 이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불행은 꼭 한 번에 몰려오는 법이죠. 굶고 있는 저희를 본 아버지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보겠다며 멀리 일을 하러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길로 행방불명되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실종되고 저희 가족의 지옥 같은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물이 안 나와서 양동이에 물을 퍼서 씻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귀에 그 적은 물로 세수와 양치 목욕까지 해야 했어요. 가끔은 고여있던 물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서 물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당연히 깨끗이 씻길 리 없죠.
몸에서 냄새가 나는 건 당연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옆집과 분리되는 벽이 없었어요. 당연히 사생활 같은 건 없었고 이웃의 코 고는 소리, 싸우는 소리 때문에 일상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밝게 자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이었어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동생들은 달랐지만요. 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공부를 하고 싶어 운 좋게 학교에 들어갔지만 냄새나고 더럽고 잘 먹지 못해 깡마른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어딜 가든 무시받고 괴롭힘 당하기 일쑤였죠. 더 슬펐던 것은 저를 보며 코를 막고 인상 찡그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전과 같이 돈을 버는 능력을 가졌다면 금방 살림살이가 좋아졌을 수도 있지만 어머니는 동생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에 쓰러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간단한 일을 하는 것도 버거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돈을 벌어도 상황이 그렇게까지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깨끗한 물로 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딱 그 정도네요. 그렇게 성인이 되었고 도시로 나가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훨씬 셌거든요. 그렇게 몇 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을 먹고 가게를 나갔던 여행객이 퇴근을 하는 제 앞에 나타났어요. 저는 경계했습니다. 베트남 여자를 가볍게 보고 접근하는 여행객들이 꽤 많았기 때문이었죠. 여행하는 동안 애인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을 마치면 함께 데려가겠다고 말해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여행객들을 무척 경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앞에 나타난 여행객은 제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핸드폰도 없다고 말하며 지나쳤어요. 그런데 그 여행객은 그 다음 날에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하룻밤 상대를 찾는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예쁘거나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닌데 저에게 이렇게까지 정성을 쏟을 이유도 없었죠. 이게 며칠씩이나 반복되니 저도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여행객이 아니라 한국에서 파견 나온 직장인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기가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닌데 첫눈에 반했다면서 그냥 지나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말을 걸었다고 했죠. 솔직히 한국 남자는 모든 베트남 여자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아시아 남자들을 통틀어서 가장 호감형으로 생겼고 키도 크고 무엇보다 잘 꾸미거든요. 깨끗한 건 당연하고요. 베트남 남자들은 깡마르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또 굉장히 젠틀했어요. 가난한 나라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는 저에게 무척 예의 바르게 굴었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생각과 경계심이 여전했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마음이 쏠렸고 저는 6개월 동안 연애를 했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연 결정적인 계기는 그 사람이 제가 허락할 때까지 제 몸에 손끝 하나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요. 제가 이 부분을 경계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는 한국에 돌아가기 전날 저에게 한국으로 함께 가는 게 어떻겠냐 말했습니다.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는 게 걱정이라면 자신이 도와줄 테니 결혼하고 한국에서 같이 살자면서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를 받은 저는 시간을 달라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갔고 저는 깊게 고심한 끝에 한국행을 결정했어요.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을 전부 지켰습니다. 결혼하기 전 제가 한국으로 가기 전에 어머니와 동생이 살 수 있는 안전한 집을 구해주었고 동생들의 학비도 대주었어요.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 때문에 한국으로 팔려간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평생 행복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타나면서 이 모든 행복이 와장창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하셨습니다. 저에게 대놓고 왜 한국까지 시집을 와서 여러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해라고 말을 하거나 동남아 사람들은 게으르다는데 그게 사실이냐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했어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어머니가 자신의 국제 결혼 사실을 상상하지 못했어서 당황하신 것 뿐이라며 어머니를 조금만 이해해 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제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이었다면 어머니가 이런 반응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어요. 어머니는 무척 엄하고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신혼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는데 남편이 출근을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온갖 집안일을 시키셨어요. 하루는 어머님 댁에 가서 청소와 빨래 밥을 했고 하루는 저희 집에서 청소를 하며 가사를 했습니다. 또 어딜 가신다고 하면 번개같이 달려가 동행해야 했어요. 이쯤 되니 제가 하녀로 취업을 한 건가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남편에게 말하지는 못했어요. 남편은 지금도 매달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고 우기를 기점으로 집을 보수하라며 집안 보수 비용까지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밖에 나가 일을 한 사람이에요. 사람도 못 만나고 집에서 어머님이 시키는 일만 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나가서 엄청난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좋은 것 아닌가요? 밖에서 돈을 벌면서 아들기를 죽일까봐 걱정한다는 것이었죠. 또 제가 돈을 벌어서 친정을 도와주면 남편에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목소리만 커질까 봐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분명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트남에 있는 동생에게 급한 연락이 왔고 이날은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완전히 갈라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연락을 받고 충격에 기절할 뻔했어요. 어머니를 배신하고 사라진 이모와 삼촌이 집으로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고 괴롭혔다는 연락이었거든요. 제가 남편과 결혼한 것은 모르고 집의 사정이 나아진 것만 알고 돈을 내놓으라 협박한 것이었죠. 동생들은 아직 어렸고 어머니는 이모 삼촌을 보자마자 몸이 굳어버려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도 어떤 대처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식을 들은 남편이 베트남에서 일하며 알게 된 현지인에게 도움을 구해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언제 또 그렇게 찾아와 행패를 부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이불에 고개를 묻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시더니 큰 목소리로 뭘 그런 거 가지고 울고 앉아 있어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별일 아닌 거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늘 애틋한 소중한 가족이고 가까이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게 너무 괴롭다고 말했죠. 그런데 어머니는 제 마음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그렇게 울 시간에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이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새벽까지 울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지도 않은 어스름한 새벽 어머님이 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또 무슨 상처를 주시려 이러시나 생각하며 잠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어머님이 대뜸 캐리어 하나를 주시며 짐을 챙기라고 하시더라고요. 베트남에 갈 거라면서요. 저는 잠이 번뜩 달아나는 것을 느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뭘 그렇게 놀라냐며 꾸물거릴 시간에 빨리 짐이나 싸라고 하셨어요. 거실에서 자던 남편도 깜짝 놀라 달려왔는데 어머님은 그런 남편에게 아들아 네가 도무지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니 나라도 다녀오겠다. 마누라 친정에 일이 생겼는데 일이 바쁘네. 뭐네 하는 거 보니 속이 답답해서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정 일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으면서 지금은 누구보다 다급하게 움직이셨으니까요. 저는 친정에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마음과 혼란스러운 마음을 둘 다 가지고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집은 초토화가 되어 있었어요. 동생들은 난장판이 된 집안에서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염치도 없는 이모와 삼촌을 생각하며 분노했는데 저보다 분노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냐면서 친정 어머니에게 달려가 다치신 곳은 없는지 살폈고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패닉 상태에 빠진 저와 친정 가족들 대신 온 집안을 싹싹 청소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나서자 가족들부터 챙기라며 제 도움을 극구 거절하셨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다시 찾아올 것이라 경고했던 이모와 삼촌은 또다시 친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나가자 그들은 매우 반가운 기색을 표하더군요. 한국으로 돌아간 제 덕에 집이 살만해졌으니 저만 잘 구슬리면 뭐라도 뜯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모와 삼촌은 자기 자식들과 배우자를 데리고 찾아왔는데 다들 얼마나 배부르게 살았는지 살이 뒤룩뒤룩 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집을 뒤집어 놓았으니 어머니와 동생들의 혼이 나간 게 100번 이해됐습니다. 솔직히 저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만나자마자 욕을 퍼부어 주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들은 제가 주춤하는 게 느껴지자 이때다 싶어 달려들었습니다. 꼼짝없이 밀려 집 안으로 뒷걸음질을 치려던 그때 누군가가 저를 뒤로 낚아챘어요.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시고는 크게 소리를 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며 저를 몰아붙였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여전히 보호하며 내 며느리한테 신경 끄고 자기와 대화하라며 버럭버럭 화를 내셨죠. 당연히 그들은 시어머니의 한국말을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면 항상 무섭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경상도 사투리가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사투리를 들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도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죠. 이모와 삼촌의 가족들은 입 한 번 제대로 떼보지 못한 채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저에게 한 소리라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어디 남의 집 귀한 딸한테 헛소리냐며 호통을 치시는 덕에 저와도 대화 한 번 못해보고 말이죠.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머님은 새어나오는 눈물을 꾹 참으려고 하셨지만 감정이 격해지셨는지 그마저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닦으며 저에게 이런 곳에서 살아왔던 거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환경을 설명하며 이 정도는 많이 나아진 거라 말씀드렸죠. 어머님은 충격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는 멀리 시집간 딸 마음 불편할까봐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도와달란 연락 한 번 못했던 친정 어머니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도 동생이 말하지 않았다면 평생 모를 게 아니었냐면서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 대해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베트남에서 지내시면서 저희 가족에게 좀 더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치안 때문이었죠. 보는 사람들도 많고 경찰들도 오고 다니는 곳이었다 보니 훨씬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을 구하고 청소하고 짐을 옮기는 것도 전부 도와주셨어요. 무릎이 안 좋아서 앉았다. 일어나는 걸 힘들어 하시면서도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허리가 안 좋으신데도 물건을 번쩍번쩍 들어 옮기셨습니다. 물론 말은 여전히 툴툴거리셨어요. 며느리 집 와서 이 고생을 하는 건 나밖에 없을 거라고 하거나 시어머니가 뭘 옮기고 있으면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하는 거라고 잔소리도 하셨죠. 평소라면 이 말이 듣기 싫었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이 듣기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한국으로 돌아왔고 저는 돌아온 지 5일째가 되던 날. 베트남에 있는 내내 생각하고 있었던 마음을 시어머니에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어머님 덕분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그러면 알면 잘하라던가 그걸 이제야 알았냐며 큰 목소리로 잔소리하시면서 혼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되려 제 손을 잡고 자기야말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죠. 시어머니도 베트남에 있는 내내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시골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분이세요. 여자 혼자 아들을 키우다 보니 점점 억척스러워졌고 예쁜 말 한마디 못하고 애정 표현도 못하는 여자로 평생을 살게 되었죠. 며느리가 생겨서 기뻤지만 며느리로서 예쁨 받아본 적도 없고 애정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 그 애정이 잘못 표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집에만 있게 한 것도 베트남에서 고생만 했다고 하니 이젠 그만하고 집에서 조금 쉬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님도 밖에서 평생을 일했던 분이라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셨으니까요. 평생의 소원이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이었다 보니 저도 그걸 원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었죠. 편하게 살기를 바라면서도 집안일을 시켰던 건 저에게 최대한 많은 걸 빠르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배울 사람도 없는 며느리였으니까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나면 이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서둘렀던 건지 여쭈어 보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에 혹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조직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셨죠. 유방에 혹이 발견되기 전부터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느끼셨던 터라 자신에게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조했던 거라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상처 준 것을 정말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과거의 제 행동과 생각이 부끄러워졌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어머니는 말투만 틱틱거렸을 뿐 행동은 조심스러우셨습니다. 맛있는 게 있다면 항상 저를 데리고 가셨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꼭 사다 주셨죠. 옷도 사주고 머리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는 이런 시어머니를 보며 내가 불쌍해서 가난하게 살다 와서 꾸미지도 못하는 내가 쪽팔려서 챙겨주는 것일 거라고 오해했어요. 시어머니를 제 마음대로 오해하고 나쁘게 생각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고 또 죄송스러웠습니다. 평생 시어머니의 마음을 오해한 채 살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며 괴로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죄했어요. 그동안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날 저희는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앙금과 미움을 눈물과 함께 흘려보냈죠. 시어머니는 유방암 수술을 하고 현재는 요양원에 계십니다. 수술을 하시기 전까지도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한국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뱃속에 아이도 갖게 되었죠. 베트남 가족들도 이전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받은 게 참 많은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항상 널 믿고 한국에 와준 아내가 의지할 곳은 너밖에 없다. 그러니 너가 잘해야 한다. 아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에치스를 행복하게 해줘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도 요양원에 찾아가면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하라고 하시지만 평생을 살아도 갚지 못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 많이 아프십니다. 아파 누워 계시면서도 항상 저를 보시면 밥부터 먹었는지 당신보다는 제 걱정을 먼저 해주십니다. 어머님이 부디 얼른 일어나셔서 전처럼 저에게 잔소리하시던 강한 모습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이야. 왜 독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니? 너의 한국 사랑은 정말 못 말리겠구나. 여기 딸의 지나친 한국 사랑을 걱정하는 독일인 엄마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잠시 한국으로 홈스테이 보낸 딸이 이젠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까지 하겠다는데요. 답답한 속을 풀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에서 온 23세 K씨입니다. 저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건너가 국제경영대학 대학원 과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한국으로 건너가게 된 건 우연히 배운 태권도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부모님께서 뷰티 사업을 크게 하셔서 어린 시절부터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극심한 내향인이라는 건데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쭉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입학 후 며칠 동안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 벙어리로 오해받는 일이 생기기도 했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극도로 긴장해서 몸이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저의 위축된 모습 때문에 주변 친구들은 저를 왕따시키기도 했었죠. 결국 엄마는 선생님 호출로 자주 면담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저는 주목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학교에 다녀가신 날이면 화장실에 숨어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 숨어 있다 잠이 들어 제가 사라진 줄 알고 학교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어요. 저로 인한 부모님의 걱정은 부부 동반 모임 자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엄마 얼굴을 보고 모임 자리에 참석한 친구분들은 이유를 궁금해했었죠. 결국 엄마는 조심스럽게 저에 대한 고민을 친구분들께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때 지인 중 한 분이 K씨에게 태권도를 시켜보면 어떻겠냐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독일에는 저처럼 내성적이거나 방황하는 사춘기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면서 개선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고 하면서요. 심지어 태권도를 배운 대부분의 아이들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까지 갖게 됐다고 했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귀가 솔깃하셨고 그 자리에서 태권도장까지 소개받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대한민국 태권도를 만나게 된 계기였죠. 사실 엄마는 처음 듣는 운동이고 한국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태권도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한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태권도를 일본 전통 운동 가라테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모임 자리에는 한국인 파트너와 사업하는 분이 계셔서 한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태권도장까지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다음날 소개받은 태권도장에 방문해서 상담받고 저를 등록하셨습니다. 태권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공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태권도를 배우는 사람이 점차 증가했고 독일 전역에 태권도장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실제 상류층 자녀들은 훨씬 전부터 주의가 산만하거나 몸이 허약한 경우 태권도를 배우고 있었어요. 지금은 독일 전역에서 태권도 배우기 붐이 일어나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대유행하고 있지만요. 심지어 성인반의 경우 전문 과정까지 마치고 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독일인도 적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부모님 등살에 떠밀려 태권도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것도 어려워하는 처지의 태권도장이라니 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지요. 하지만 부모님의 의지는 대단하셨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한 태권도장에는 제 또래 친구들뿐만 아니라 4살 어린 꼬마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도장에서 나눠주는 하얀색 도복으로 갈아입고 제일 뒤 구석에 섰습니다. 어색하고 부끄러워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우왕좌왕하던 그때 제일 앞에 서 있던 4살과 5살 꼬마들이 큰 소리로 기합을 넣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놀라기도 했지만 너무 귀여워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순간 웃고 있는 제 모습에 당황했어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태권도를 배울 수련생들이 모두 모이자 관장님께 단체로 인사를 하고 다 함께 태권하고 기합을 넣었습니다. 우렁찬 소리에 놀라 저도 모르게 앞에 친구들을 따라 어설프게 팔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첫 수업이라 한쪽에서 참관하시던 제 부모님은 소극적이지만 뭔가 달라진 제 모습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첫 태권도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에서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긴장했던 탓인지 부모님도 저를 깨우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태권도가 궁금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사 소극적이고 뭐든 싫다고 하는 제가 달라지자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손뼉 치셨습니다. 사실 도장에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흰색 도복을 맞춰 입고 진지한 모습으로 수업에 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 태권도가 어떤 운동인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흰색 태권도 도복은 무예정신의 순수성을 상징하며 승급에 따라 허리띠 색이 달라졌습니다. 태권도장에서는 보통 흰띠, 노란띠, 파랑띠, 검은띠 순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요. 첫 수업이 있는 날 입문자인 제 허리에 두른 것은 흰띠였습니다. 그리고 도장에서는 예의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본 동작을 배우기 전 예의 있는 무도인의 자세를 갖추는 것은 필수였었죠. 그 영향인지 두 번째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도장에 들어서는 모든 친구들이 관장님을 보면 90도로 인사를 하고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위축되어 도장에 들어가 친구들 뒤에 서서 동작을 따라했습니다. 사범님은 말수가 없고 소심한 저를 세심하게 살펴주며 동작을 지도하셨어요. 2주가 지나면서 기본 동작을 따라하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뒷자리에 서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즐거웠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다니는 곳은 한국에 있는 태권도장. 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날 때가 되면 도장에서 학교로 픽업을 왔습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느새 축 처져 있던 어깨도 펴지고 안색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작은 변화 때문인지 부모님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저희 가족은 한국 문화와 태권도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4달 뒤 태권도장에서 승급뒤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을 도장으로 초대해 함께 축하해주는 자리가 마련되었는데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그동안 배운 동작을 초대된 손님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태권을 외치며 한 동작 한 동작 절도 있게 움직였습니다. 달라진 저희 모습에 엄마는 울고 계셨고 아빠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띠 수여식 순간 관장님은 제 이름 K씨를 큰 소리로 호명하며 자랑스럽게 노란 띠를 직접 매주셨습니다. 제 성격 탓에 친구들과 유대 관계를 맺지 못했지만 친구들은 큰 소리로 환호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장에 초대되신 부모님들 모두가 저를 축하해 주었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 저도 모르게 자부심이 솟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희 모습을 쉴 새 없이 카메라에 담으며 기뻐하셨어요. 저는 띠 수여식 이후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말을 걸어오는 친구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태권도장에 다니는 친구들과 다음 승급 심사에 대한 기대로 열심히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태권도장에는 태권도 수련이 끝나도 함께 모여 숙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덕분에 친구들과의 유대 관계가 더 끈끈해졌습니다. 때로는 관장님이 한국 떡볶이와 김밥을 준비해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어린 시절은 태권도를 배우기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K-팝과 K-드라마보다 K-태권도가 한류를 가장 먼저 이끌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전 독일 총리도 태권도를 배웠다는 사실을요. 구단까지 취득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리지만 국기원을 통해 명예구단을 취득해서 한동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태권도 덕분에 성격이 밝아지면서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저의 관심은 온통 한국으로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이 해외팝을 듣고 콘서트를 다닐 때 아이와 소녀시대 노래를 들었고 친구들이 일본어와 스페인어를 배울 때 저는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태권도를 하면서 달라진 건 성격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친구분들을 만나면 예의 바르고 인사성이 좋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마는 하나뿐인 어린 딸이 말 수도 없고 대인 기피가 심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 성격을 고쳐보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대인관계를 전혀 맺지 못하고 위축되는 저를 안타까워하시기도 했고요. 주 2회 정신과 상담과 학교 선생님 면담 등 말 못할 일들이 정말 많았었죠. 부모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지만 누구보다도 변화된 저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저희 상태가 좋아지자 부모님은 점차 한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에 가면서 한국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제가 뷰티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사업을 이어받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죠. 어느새 제 삶은 한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고등학교 여름방학 중 한국에서 단기 홈스테이를 경험하며 더 확고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머무르던 곳은 서울에 있는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한국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었죠. 도보로 이용 가능한 태권도장이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머무르는 집에서는 매 끼니 싱싱한 야채 반찬과 따뜻한 밥을 지어주셨어요. 저는 고기를 넣어 끓인 미역국에 깍두기 올려 먹는 것을 가장 좋아했었죠. 독일에서는 미역을 먹을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독일에 갈 때 사가지고 갔더니 엄마가 놀라셨어요. 고등학생이 이런 걸 사가지고 오느냐고요. 그때 제가 한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 집밥 사진을 올려두었는데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외국인이 봐도 한국 음식은 건강식이 많아서 반응이 아주 뜨거웠죠. 함께 북촌에서 홈스테이를 했던 캐나다 친구는 저와 동갑이었는데요. 한국 템플스테이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함께 체험해 보기로 했어요. 서울에 있는 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가 진행되었습니다. 성별 구분 없이 다양한 나라와 각기 다른 나이의 외국인들이 20명 넘게 모여 있었어요. 저처럼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죠. 우리는 사찰 음식을 먹어보고 처마 및 풍경 소리를 들으며 명상 시간을 가졌어요. 맑게 울리는 종소리와 코끝을 스치는 바람이 참 싱그러웠어요. 입식 생활을 하는 외국인이 바닥에 앉아 명상하는 것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마다 다리가 저려 실눈을 뜨며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재미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슬며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캐나다 친구 미카엘은 저만큼 한국 사랑이 대단해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으로 한국에 왔고 단기 홈스테이를 통해 한국을 좀 더 경험해보고 싶었는데요. 미카엘과 사찰 주변을 산책하며 한국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권도로 성격이 많이 밝아지긴 했지만 평소 조용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생활이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친절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행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든 혼자 조용히 사색하거나 책 읽는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미카엘과 북촌과 가까운 경복궁과 창덕궁을 찾아 산책을 즐겼어요. 엄마는 하루빨리 독일로 돌아오라고 매일 밤 전화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독일로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되셨나 봐요. 저는 비교적 짧은 한 달간 한국 홈스테이를 경험하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갈수록 아이비리그 모든 대학에서 한국어 전공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 경쟁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결정하고 입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부모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지만 제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원하는 한국어학과에 진학한 저희 대학 생활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학 수업도 좋았지만 대학에는 다양한 나라의 수재들이 모이다 보니 한국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거든요. 평소 궁금했던 한국의 깊은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어서 몇 시간 소중하고 의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한국인 친구들과 대화 나눌 때면 어느새 중국인 친구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인 친구 이름은 장허우이였어요. 항상 뭔가 못마땅한 눈치였지만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무례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국인 친구들을 무시하는 모습도 보였고 중국의 중화 사상을 자주 강조하곤 했었어요. 개개인마다 심취하는 분야가 있게 마련이니 존중해주려 했지만 갈수록 지나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 태권도를 좋아하고 태권도 유단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흥분해서 펄쩍 뛰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어이없어 하며 빤히 바라보자 자기 행동이 지나쳤다는 걸 알았는지 이내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중국의 쿵푸가 한국의 태권도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한다고요. 저는 어이없어 썩소만 날려주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태권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태권도는 이미 대한민국 인구의 4배에 달하는 2억 명 이상이 수련하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저의 반응이 시원치 않자 장허우는 쿵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장허운 푸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하게 의식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쿵푸나 우슈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쿵푸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장허우가 중국인으로서 자국의 전통 무술을 사랑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이나 태권도를 무시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허우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가르쳐 주었어요. 한국의 태권도는 단순히 절도 있는 동작을 익히는 운동이 아니라고요. 어른을 공경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예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급 스포츠라고 강조했어요. 바른 정신을 가져야만 건강한 태권도 동작을 선보일 수 있지 않겠냐고 되물었어요. 장허우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베를린 대학교에 올 정도면 제 말의 의도는 알아듣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존중과 예의가 없는 일방적인 나라 사랑은 누군가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없으니까요. 저는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고 태권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태권도장에서 배웠던 순수한 배려와 바라는 마음 없이 함께 환호했던 따뜻함이 좋았죠. 한국인들의 겸손함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매번 저를 감동시켰거든요. 장허우는 그날 이후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졸업할 때까지 얼굴을 보기 어려웠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취업과 대학원 공부를 두고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제 앞가림을 해야 할 나이가 되기도 했고요. 아빠가 하시는 사업에 대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한국을 놓을 수도 없었어요. 대학 공부를 하며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던 제 시야가 많이 넓어졌거든요. 저는 한국 미디어 산업과 콘텐츠 그리고 K-뷰티 등 세계에서 핫해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사업의 방향성을 놓고 고민하시던 아빠는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셨습니다. 독일의 뷰티 산업 성장은 멈춘 지 오래되었고 한국을 빼놓고 뷰티를 말할 수 없는 시기가 왔거든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한국의 위상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왜 유명한 명품 브랜드에서 한국 연예인들을 앞다투어 앰버서더로 초대할까요? 콧대 높기로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은 패션쇼장에 나타난 한국 연예인들과 왜 사진 찍히길 원하는지 생각해 봐야 했죠. 한국인들이 바르는 립 제품이 순식간에 품절되고 세계 각국 여성들이 구입 문의를 하는 등 빠르게 변하는 뷰티 산업의 분위기를 읽어내야 했어요. 그래서 한국경영대학 국제경영학과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부모님 사업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흡수하고 발전하는 한국의 산업 전반에 관심 가져보시길 권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폭넓게 사고하고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대견해 하셨습니다. 한국 사랑에 푹 빠진 철없는 대학생 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말이죠. 한국은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이 의식하고 부러워하는 멋진 나라가 되었어요. 높은 시민의식과 건강한 음식 문화, 놀라운 콘텐츠, 장악력, 패션, 뷰티, IT 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선진화된 한국 문화를 직접 보고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하는 과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속 중심 대한민국에서 공부하게 된 K씨를 축하해주세요. 사실 부모님이 반대하실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제 생각을 존중해 주셔서 무척 기쁘거든요. 마침 제가 가려는 대학교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태권도 동아리도 있다고 해요. 심지어 국내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는데 정말 기대되는 거 있죠.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방학에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 여행을 다닐 예정이에요. 오래전부터 공부했기 때문에 한국말은 자신 있지만 최근 한국 사투리에도 관심이 생겨서 부산에 꼭 가보고 싶거든요. 부산에 부모님과 함께 가기 좋은 명소가 있을까요? 추천 장소가 있다면 어디든 조언해 주세요. 벌써부터 한국 생활이 많이 기대되어 우연한 기회에 접한 태권도로 인생이 180도 바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과거 1980년대 미국을 넘어서 도쿄의 땅만 팔아도 미국 전체의 땅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호황이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스스로 최강국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보이며 자신감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일본이 최근에 엔저 효과로 인해서 다시금 일본 증시가 폭등하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일본이 다시 경제가 좋아지고 있냐고 묻는다면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꾸준히 언급되며 경제발전이라는 함정에 속지 말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일본의 스마트 호텔과 한국의 평범한 호텔을 경험했던 일본 대학 교수의 경험담입니다. 그는 중국이 뛰어난 기술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들은 놓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아오이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걷고자 하는 길이 확고했고 열심히 공부하여 미국에 유학도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걷고 싶었던 길은 학문의 길이었고 그래서 교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와세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죠. 유학에 갔던 미국에서 교수를 하고 싶었지만은 자리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상대적으로 교수 자리가 조금 있어서 오게 되었죠. 물론 요즘은 일본조차도 교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지만 말이죠.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월급이 적은 편이지만 그만큼 수업 부담도 적기 때문에 하고 싶은 연구를 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다른 교수들보다 돈을 조금 더 받는 편입니다. 제가 들어올 당시 우리 학교에서 해외 우수 교수 확보가 활발했기 때문이죠. 저처럼 해외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이나 유럽 기준의 높은 연봉과 비슷하게 페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연구비로 학회나 해외 학자 초청 등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건 역시 흡족스럽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학자란 돈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명예를 강조하기 때문에 월급이 많은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문이 좋아서 택한 직업이니만큼 저 역시 불평불만 없이 저에게 주어진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일본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때문에 다시금 진실을 되짚어볼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시겠죠? 오늘은 그 일에 대하여 글을 써내려 가볼까 합니다. 보는 이들이 눈살이 찌푸려질지도 모르겠지만 양해를 구합니다. 일본을 욕되게 하는 글이니 아마 대다수가 읽고 한숨을 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느낀 점들을 철저히 사실되게 적습니다. 저는 일본 문화가 아주 뛰어난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경제 부분이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홀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도 아니지요. 개발도상국에 적극적으로 인프라 구축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여러 분야에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죠.
도쿄 도심만 보아도 아시겠지 않습니까? 고층 빌딩도 많고 전형적인 선진국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지. 최근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역시 많은 사람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여러 신기술이 도입됐었으니깐요. 이를테면 로봇이 선수들에게 직접 음식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은 많은 도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는 차마 보기조차 힘들 정도로 낡고 구식의 시골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몇몇 지역에서는 탈빈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평범했던 마을들이 달라지고 있죠.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마을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일본은 동양권에서 문화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해왔었죠. 세계의 중심에서 찬란하게 일본 문화를 꽃피워 타민족들도 언제나 일본에 배우려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일본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모두 부질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왔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몇 주 전 저는 일본에서 한 학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무르게 될 호텔에 갔죠. 그곳은 5성급 호텔이라고 들었습니다. 스마트 호텔이었죠. 스마트 호텔이라는 이름답게 호텔의 모든 곳에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첨단 기술로 가득했어요. 호텔 전체에 신분 식별 시스템이 도입돼 있다고 하더군요. 거의 모든 서비스는 무인으로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게 되면 AI 시스템을 통해 안면, 인식 또는 스마트폰에 있는 전자신분증을 이용해 간편하게 체크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온 젊은 사람들은 감탄을 자아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불편함이 많았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있는 편이니 기계를 이용하면서 고군분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아무튼 체크인을 마치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버튼이 없어서 당황하고 있던 찰나에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열렸어요. 깜짝 놀랐죠.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이 사람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카드를 찍으면 저절로 우리의 객실이 있는 층으로 이동해 주었죠. 이 부분은 몹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안쪽에도 문이 열리고 닫히는 버튼이 없다는 점은 의아했어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유아차를 이용하는 부부들에게는 엘리베이터를 내리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엘리베이터가 잘못 인식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급하게 문을 열 버튼이 없으니깐요. 복도를 걸어 들어간 객실 안 역시 신기한 기술들로 가득했습니다. 객실의 조명부터 실내 온도, 커튼, 심지어 룸 서비스까지 호텔 직원 대신 AI 음성인식 기계가 도와주더군요. 호텔 식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봇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서빙해 주었죠. 커피와 칵테일까지 매우 흡족스러웠습니다. 레스토랑이나 칵테일 바에 가도 숙박객은 마주칠 수 있었지만 그 이외에 어떤 직원과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인건비를 제대로 줄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철저하게 로봇으로 돌아가는 시스템 구조의 호텔이었습니다. 스마트 호텔이라는 말 그대로 스마트 AI 시스템을 이용해 고객의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함을 높일 뿐더러 직원들이 더 이상 반복적인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주니 기업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선택지였겠죠. 그러나 의구심이 듭니다. 고객들에게도 최상의 선택지였는지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젊은이가 아닌 저는 그 스마트 호텔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세대였던 저는 로봇과 인공지능 시스템을 다루는 일에 능숙한 편은 못 되었기 때문이지요. 적어도 기계 이용법을 알려주는 안내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호텔이 신기했지만 안타깝게도 제게는 정말 그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맞는 시스템일지언정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몹시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음식을 주문할 때도 로봇이 주문을 터치패드로 받고 테이블까지 요리를 운반해주죠. 그때 저는 음식에서 오이를 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과연 로봇이 저희 주문을 알아듣고 오이를 뺏어줄지는 의문이었죠. 저는 후각이 무척이나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이의 그 향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나였어요. 그 로봇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결국 오이가 함께 들어간 음식이 나왔죠. 저는 미간을 찡그린 채로 오이를 일일이 골라내야만 했습니다. 그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게 맞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제 테이블과 떨어진 어딘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가족 동반으로 온 숙박객인 듯 보였는데 아이가 울고 있었죠.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부부 역시 더 어린 동생의 밥을 챙겨주느라 보채는 아이까지 달래줄 정신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줄 사람 이를테면 직원이 있었다면 아마 더 상황이 그보다는 더 나았을 텐데 말입니다. 아쉬웠지 결국 저 역시 밥을 먹는 동안 불편하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스마트 호텔의 본질이 무엇인지 헷갈렸습니다. 미래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 번쯤은 가볼 만한 호텔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일본이 발달했다는 사실의 증거로 들기에는 어딘가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3주 정도 지났을 때쯤이었어요. 한국 대학 교수와 대면 회의를 할 일이 발생했고 한 한국 출판사의 초대로 한국에 가게 되었죠. 미국과 유럽은 갔었지만 놀랍게도 한국에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바로 옆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어요. 한 호텔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입구에서는 호텔 직원들이 반갑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로봇이 가득했던 우리나라 스마트 호텔에서는 느낄 수 없는 친절함이었죠. 사실 이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도 이런 인건비가 모두 숙박비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어쩌면 일본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뭐 이번 숙박비는 제가 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스마트 호텔에 불만족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일본의 위대함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호텔에서 3박 4일의 시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첫 아침이었어요. 그 전날 회의가 몹시 신경전이었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조식을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 올려진 접시에는 방 번호가 아니라 제 이름이 한자로 적힌 플레이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보고 조금 놀랐어요. 왜인지 일본인인 나에 대한 존중 같았다고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덕분에 날카로웠던 신경을 잠재울 수 있었죠. 아침 식사는 한국의 요리였지만 저를 배려한 건지 일본 요리도 함께 껴 있었어요. 호텔 직원들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융통성이었겠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호텔 지하에 있는 다른 레스토랑에 갔었어요. 먼저 식사를 하고 있던 가족의 아이가 갑작스럽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소녀는 의자에서 일어나 난리를 피웠습니다. 순간 일본 스마트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고 아이를 달래려고 하였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달려온 레스토랑 점원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상냥하게 무릎을 꿇은 뒤 어머니와 함께 아이를 정성스레 달래주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녀의 친절함 덕분에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쳤고 가게는 다시 조용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이의 손에 사탕을 쥐어주자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한 미소로 보답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느꼈지요. 본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마트 호텔처럼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일본이 합리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느낀 바로는 일본에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의지는 그다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비록 인건비가 줄고 서비스는 더 간편해졌지만 정말 그것이 호텔이라는 장소의 본질적으로 알맞은 선택이었을까요?
생각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내놓고 싶습니다. 아마도 고객들이 진실되게 원하는 것은 한국에서처럼 진심이 담겨 있는 서비스이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짧았던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우스갯소리지만 한국인들이 무서워졌다고나 할까요? 일본이 끝까지 뛰어난 기술만 고집한다면 아마 언젠가는 한국에 추월당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질적인 부분에서 한국이 우리를 앞섰다고 말하고 싶군요.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일본은 겉모습만 그럴듯해졌을 뿐 실상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우쳤어요. 속이 텅 빈 허울에 불과하죠. 저 자신이 그동안 허상에 빠져 살았다는 사실에 어딘가 공허해지는군요.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싶은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